숙소 안에도 300만 원 이상 남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500만 원도 아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400 정도에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에어비앤비 운영하고 있는 게 총 4개 호실이 됩니다. 원래 23년도쯤에 1년 정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가 24년 2월에 이제는 접고 한 1년 정도 텀을 가졌어요. 그 텀을 가졌던 이유는 경쟁이 엄청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엄청 많이 생길 수 있는 구조였고요. 작년 10월 그리고 24년 10월부터 이제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그런 숙소들은 등록을 못하게 에어비앤비에서 막았고 25년 10월부터는 아예 기존에 등록돼 있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숙소들도 다 삭제하는 식으로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경쟁이 확 줄어들겠다 싶어서 이제는 24년 10월부터 준비해서 세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호점 하다가 접었던 걸 이제 거기는 어차피 접었으니까 밀어두고 작년에 25년도에만 3개를 세팅을 했고요. 1, 2, 3호점을 세팅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때 4호점도 계약을 했는데 4호점은 아직 세팅이 안 끝나서 아마 올해 26년 1월쯤에 오픈을 할 것 같아요. 처음에 1호점을 했을 때 수익성이 되게 괜찮았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거 대비 일하는 시간 대비 벌어들이는 이제 수입이 결코 적지 않고 이 정도면 가성비가 되게 좋다. 투입금도 엄청 적고 내가 투자한 투자금을 빼는데도 한 6개월 길게 잡아 6개월이면 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처음에 1호점도 시작을 했던 거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경쟁이 심해지니까 접었잖아요. 근데 그 좋은 사업 아이템이 이제 경쟁도 별로 없다 라는 시기가 오니까 이거는 무조건 좀 규모 있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호수를 늘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촬영을 하고 있는 요 보이는 이 숙소는 구로에 있는 숙소예요. 구로역에서 한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숙소고요. 계약하게 된 이유는 여기가 막 엄청 잘 된다 이래서 계약했다기보다는요.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수강생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다 홍대 아니면 뭐 마포 그렇죠. 아니면 뭐 종로 이런 데 아니면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관광지도 아닌데 여기가 숙소로 잘 돼요? 이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숙소도 저랑 같이 하시는 그 공유 숙박업 강사님이 강의에서 이 물건을 주셨는데 수강생분들께 근데 아무도 안 하겠다 하신 거예요. 왜냐면 구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 누가 관광객이 와? 라는 생각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이거를 이제 대표로 맡아서 제가 해보고 보세요. 이거 여기 그러는 관광지 아닌데도 충분히 되잖아요.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사실 여기는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엄청 이상한 데를 할 수는 없겠죠. 뭐 모든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갖춰져 있어야지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좀 잘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구로역에서 일단 5분 정도 거리가 있고 구로역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로에 이제 NC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에 좀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NC백화점 앞에 또 공항버스가 서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접근성이 좀 좋다는 점. 그리고 이제 숙박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기 근처에 고척돔이라고 있어요. 네. 고척돔에서 콘서트들이 많이 열리거든요. 요즘 한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콘서트를 보러 오는 수요들도 여기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1호선이 가깝기 때문에 홍대나 뭐 광화문이나 이런 데까지 거리가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홍대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걷는 시간까지 다 합해도 한 30분이면은 여기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차피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곳들 보고 가고 싶잖아요. 그럼 콘서트도 보고 홍대도 가고 뭐 경복궁 이런 데도 가고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이라서 여기를 선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경쟁이 막 치열해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주인 동의 없이 사업자 낼 필요가 없으니까 주인 동의도 안 받고 뭐 그냥 내니까 한 사람이 막 10개, 20개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제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통해서 이 공유숙박업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제 명의만으로는 이제 한 개밖에 못 합니다. 이 사업자를 내야 되는 순간부터는. 한 개밖에 못 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운영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옛날처럼 치열해지기가 쉽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다시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분께 당연히 동의가 필요한데 첫 번째 받아야 되는 동의가 뭐냐면 그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나 뭐 이제 특례라든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 이런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동의한다라는 그 특약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주민세대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공유숙박업 한다고 하면 아파트에서 하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파트에서 하면 사실 좋긴 좋습니다. 아파트 월세를 내고도 실제로 아파트에서 살 수 있으면 수익률이 훨씬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민 동의예요. 주민이 당연히 동의를 잘 안 해주겠죠. 아파트에 숙박업 한다고 하면. 그래서 동의받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는 저는 별로 권장드리지 않고요. 저희 수강생분 중에 되게 젊은 분이 있었는데 20대 후반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28가구의 동의를 받아서 아파트에 오픈한 사례가 있기는 해요. 관리사무소까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이제는 젊은 친구가 열심히 사니까 아마 그거에 조금 감흥을 받아서 주민분들도 동의를 해주셨지 않을까 싶고요.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제가 운영하는 숙소 대부분은 이제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 주인은 한 명이죠. 거기에 세입자가 여러 명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여기다 이제는 그 공유숙박업을 하겠다라고 오케이를 해주고 집주인분이 여기 공유숙박업 하는데 동의 좀 해주세요 라고 세입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또 힘이 있죠. 집주인의 힘이. 그래서 동의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되게 용이해요. 그래서 이제 다가구 위주로 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숙소 같은 경우도 다가구입니다. 그래서 2층에는 이제 그 중국인 유학생들이 살고 있고요. 1층은 상가예요. 그래서 1층은 상가인데 제가 들어올 때 또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2층은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다 보니까 어차피 본인들도 유학생인데 외국인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까지 꺼림직하지 않아서 그래서 쉽게 동의받을 수 있었고 또 이제 보시다시피 인테리어를 좀 잘 해놨잖아요. 집주인분이 이제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집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금 인상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나가거든요. 올해 2월 달에 26년 1월 말일에 나가는데 저한테 이제 먼저 연락을 해서 여기 밑에도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생각 없냐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수강생 한 분한테 이제 소개시켜드려서 그분이 이제 여기 밑에 층에서 운영을 하실 예정이에요. 집주인분께는 그 정도 동의를 구하면 되는데 이제 동의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될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주인인데 누가 와서 여기서 숙박업을 운영하겠다고 해요. 뭐가 제일 걱정되시겠어요? 소음. 소음도 걱정되고 그리고 집을 막 쓰지 않을까? 안전상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상한 사람, 막 아무나 막 드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요즘에는 그 막 쓰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걱정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좀 집주인들 사이에서 특히 다가구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집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서울에 다가구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그래서 그런 분들 사이에서 야 에어비앤비 주면 집을 이쁘게 꾸며줘. 오히려 다가구 원룸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막 낡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들어와서 깨끗하게 해줘. 라는 인식이 좀 잡혀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좀 많이 낮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위험한 거 왜냐면 다가구는 집주인이 위층에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막 아무나 막 들락날락거려. 거기서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에어비앤비 통해서 봤는데 에어비앤비는 신분증 인증을 안 하면 예약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신분 인증이 된 사람들이 예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집주인을 설득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소음 문제 같은 경우도 소음이 발생하면 제가 바로 가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퇴실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안심을 시켜드리면 그걸 믿고 이제는 그러면 오케이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공유숙박업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걸쳐있는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도가 막 엄청 뭐 식당이나 이런 것처럼 철저하게 돼 있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보험도 이게 애매한 사업자니까 원래 가입을 잘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막 확산 추세다 보니까 보험사 쪽에서도 이쪽에 니즈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미스터맨션이나 뭐 이런 데를 통하면 공식적으로 화재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재보험 정도는 가입을 해둡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사진 보고 나면 야 여기 너무 이쁘게 해놨는데 돈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동시에 3개를 세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인테리어 홈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은 비용을 주고 썼어요. 비용을 주고 써서 그 추가로 나갈 비용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물품 하나하나를 디자인을 어떻게 했어도 어울리는 소품을 찾으려면 쇼핑몰을 막 엄청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실 그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줄이려고 저는 이제 그 인건비를 썼고 사실 그 인건비 쓴 거를 제외하고 나면 요거 다 세팅한다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에어컨도 제가 2개 새로 달았고요. 세탁기도 새로 설치했고
냉장고도 샀고 침대도 지금 3개 들어가 있고요. TV도 있고 뭐 다 있는데 500만 원도 아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400 정도에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특히 요즘에 다이소가 있고 또 당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공유숙박업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시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저 세탁기 같은 경우는 지원금 받아서 샀어요. 그 소상공인 그 1등급짜리 전기 제품 하면 지원해주는 그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비용이 조금 많이 절감해서 오픈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월세는 여기가 조금 높아서 원래는 75만 원에 나왔던 숙소인데 여기가 루프탑이 있어요, 옥상이. 그리고 여기 그 주인분도 처음에는 에어비앤비가 처음이다 보니까 잘 오케이를 안 해주시려고 하셔서 그래서 10만 원을 좀 높여 불려서 85만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보셨으니까 별거 없네 싶으니까 2층은 75만 원으로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층도 저보다 더 좋은데 월세는 더 싸게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 여기는 85만 원 정도고 요 정도 선에서 사실 구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려요. 만약에 뭐 마포나 종로다 이런 데면 한 100만 원 초반 정도까지는 저는 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역들이 아니면은 한 많이 잡아야 한 80만 원 안팎 정도 내에서 숙소를 구하시는 게 좋다. 요 숙소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해주신 것도 있고 제가 한 것도 있고 그래요. 인테리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인테리어는 사실 뭐 정말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색깔을 몇 개로 한정 지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 그레이, 블랙, 화이트 요걸로 거의 한정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외에 이제는 플랜테리어로 녹색 색깔들이 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요것도 다 이제 회색이죠. 회색이고 화이트고 저기도 블랙 같은 게 이제 포인트로 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보면 식탁도 다 화이트, 그레이, 저 침대도 블랙, 그레이 다 이렇게 색깔을 하나의 톤으로 통일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외의 색깔을 사실 찾아보기가 별로 힘들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이제는 그린이나 이런 우드가 살짝 들어가는 건 이제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색깔들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인테리어 하나에 꽂혀서 무조건 나는 그러면 그레이, 블랙, 화이트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여기를 이제 블랙, 그레이, 화이트로 잡은 건 싱크대가 애초부터 그레이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가구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이런 문틀도 있을 거고 몰딩도 있을 거고 이런 색깔들이 미리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내 컨셉에 맞추자고 처음부터 다 바꾸기 시작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는 인테리어비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팁은 이미 세팅되어 있는 가구들을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떤 색깔의 컨셉으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게 세팅비를 줄이면서 이쁜 숙소를 만드는 첫 번째 팁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4호기 운영하고 있는 데들은 여기가 다 월넛, 짙은 나무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침대 프레임도 다 월넛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뭐 가벽이라든가 식탁 이런 것들도 다 그 색깔에 맞춰서 세팅이 돼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세팅을 맞춰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럼 이제 색깔 컨셉이 맞춰졌으면 그 다음에 소품은 그 색깔 위주로 구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색에 대해서 감각이 좀 잘 없다 뭐 이러면은 오늘의 집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이제는 그 관련된 그 색깔들로 인테리어 된 그런 샘플들을 많이 보세요. 보다 보면 요거 이쁘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거기서 완전 똑같은 가구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가구 비슷한 색깔 넣으면 느낌은 어차피 비슷하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구한 이 매물과 어울리는 상태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화장실에 되게 많이 화장실이 보통 내가 원하지 않는 색깔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다가구들이 좀 오래된 거다 보니까 막 색깔들이 이상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화장실은 깨끗하기만 하면 화장실의 인테리어 때문에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은 상대적으로 좀 돈을 덜 들이셔도 된다. 화장실 때문에 이제 무너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이제는 샤시 같은 경우도 오래된 집들은 나무 샤시로 돼 있죠. 목으로. 근데 그렇게 해도 커튼만 뭐 그 방한 커튼이나 이런 거 해놓으면 사실 잘 안 춥거든요. 그래서 그 샤시 바꾸려고 하면 이제 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오히려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옛날 컨셉인 그런 목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걸 느끼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국 문화를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뭐 추울까 봐 어떻게 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돈이 엄청 깨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사실 인테리어 할 때, 이런 홈 스타일링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은요, 이런 전체적으로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는요, 사실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디테일? 디테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바닥도 보면 약간 지금 이렇게 여기가 벌어져 있거든요, 살짝. 이 틈이 이렇게 좀 벌어져 있거든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장판이 위에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 이렇게 할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발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막 흔들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잘라내서 재단한 다음에 붙이고 실리콘을 위에 이렇게 얇게 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걸리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인테리어적으로는 크게 상관없는데 이제 사용에 있어서 약간 디테일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인테리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도 원래 뚫려 있었어요. 여기 원래 뚫려 있던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계단을 올라오면 여기 밑에가 보이거든요. 싱크대 밑이 결코 깨끗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안 보이게 하려고 이제는 이게 폼보드를 재단해서 여기에 시트지를 덮어가지고 여기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고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는 요 실리콘 발라서 고정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직접? 예, 직접 했죠, 이런 것들. 직접 했고, 여기가 이제 전자레인지랑 냉장고가 있는 부분인데, 원래 여기 이제는 천장에 있는 요 전구를 죽였었어요. 원래 집은. 전구를 죽이고, 여기서 이제 콘센트를 따와서, 여기서 이제는 코드에 꽂는 그런 좀 미니 전구 같은 걸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전자레인지 써야 되고, 냉장고도 써야 되고, 등도 들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배선 작업도 제가 다시 다 한 거예요. 여기서 배선을 따서, 전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서 코드도 쓸 수 있게. 깔끔하진 않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깔끔하게 해놓지 못했는데, 이런 배선 작업도 제가 다 해서 이 콘센트도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조명과 이걸 쓸 수 있게.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다 작업을 한 거고. 보시면 이게 장판이 사실 이 밑에 다른 장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장판이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정해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실리콘도 이거 제가 다 쏜 거고요. 장판이랑 붙일 수 있게. 요 실리콘부터 해서 요 굽돌이 같은 거 제가 다 친 거예요. 요 실리콘 제가 쏜 거고. 그래서 장판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또 고정시키는 것도 제가 다 작업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코드 작업 같은 경우 여기도 에어컨이 해야 되는데 코드가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빼서 안 추워야 되니까 이제 손 껴놓고 요 밑으로 이제는 해서 선 정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은근히 시간이 많이 가요. 왜냐면 코드 배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 있지는 않잖아요. 모든 방들이. 그래서 그런 코드 정리해서 선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는데요.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요. 이제 웬만한 거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등 같은 것도 이거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그쵸. 등도 제가 단 거죠. 등은 사실 다른 거 어렵지 않아요. 등은 어렵지 않아서 등은 쉽게 달 수 있고요. 일단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월에 100만 원 정도는 남습니다. 정말 이상한 물건을 구하거나 월세가 너무 높은 물건을 구하거나 뭐 이렇지 않다고 한다면 순수익적으로 100만 원 정도는 남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숙소를 제 지인분 중에 좀 이제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께 좀 더 돈을 많이 들이면서 청소를 맡기고 있어요. 돈을 많이 들이면서 맡기고 있고, 만약에 여기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100만 원 정도 이상은 남는 숙소입니다. 근데 그분한테 좀 더 드리는 비용이라, 그리고 저는 이제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떼가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할 때 이제는 내가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일반 사업자다. 이게 간이 과세자랑 일반 과세자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과세 사업자다라고 하시면 에어비앤비는 조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왜냐면 에어비앤비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가세 떨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에어비앤비는 저희가 수익 구조 자체가 카드 결제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하고 저희한테는 에어비앤비가 그 돈을 지급해 주는 형식으로 돼요. 그래서 인정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공제되는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그러면 에어비앤비가 수수료를 떼가겠죠. 그래서 그 수수료에 대해서도 사실은 걔네가 부가세를 붙여서 떼가면 그만큼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수수료 떼간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에어비앤비가 외국 회사죠. 그러니까 부가세를 붙여서 떼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걔네가 떼간 수수료조차도 우리는 부가세에서 공제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를 있는 그대로 다 때려맞습니다. 간이과세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없거나 부가세율이 엄청 낮기 때문에 그게 큰 요인이 되지는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100만 원 남으려면 한 매출이 200만 원 초중반 정도면 100만 원이 남거든요, 올해.
근데 그럼 200만 원인데 여기서 부가세 10%만 떼도 22만 원이 일단 100만 원 남으려고 하는 사업인데 22만 원이 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엄청난 손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22만 원에 아시는 분이라서 한 25만 원, 20만 원 정도가 청소비로 더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4, 50만 원 정도의 로스가 더 발생하니까 이 숙소에서는 한 50만 원 정도 남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도 이제 100만 원 남는 숙소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도 여기 운영했을 때 100만 원 정도 남는 거 순수익으로 보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내가 투자금 뽑는데 6개월 걸린다라고 했던 게 100만 원씩 남으면 저 여기 세팅하는데 500만 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보증금을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고, 그럼 그거 회수하는데 5개월이면 회수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회수하는데 그 6개월 정도면 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사업을 찾아보시든 아시겠지만 6개월 만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현재 기준으로.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온라인에서 아예 내 돈 없이 뭔가 중간에 구매 대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저처럼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비용이 없으니까 열기만 하면 일단 손익분기점 넘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투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치고 이렇게 빠른 기간 내에 투자금이 회수되는, 특히나 오프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제가 단언코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숙소 외에 일반적으로 이제 좀 좋은 지역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숙소 하나에서 200만 원 이상 정도는 남고요, 순수익이. 좀 좋은 지역인데 그분이 뭐 운영 노하우로 잘 된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숙소 하나에서 300만 원 이상 남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100만 원은 마지노선이고 200만 원, 300만 원 정도까지도 이제 숙소 하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요 공유 숙박업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 숙박업 사업 시작하고 나서 회사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거 두세 개만 세팅해놔도 이미 월급만큼은 나오니까.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되게 많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분이, 그분은 숙소 하나에서 한 250 정도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제가 쿠팡 같은 거 강의도 주최하는데 딱 강사님 모셔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수익을 내고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회사 그만두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직원 2명 두고 이제 법인 사업체 차리셔가지고 뭐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 지금 이제 시도해보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림이랑 노량진은 다 간이에요. 간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부가세 빠지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는 한 100 정도 남아요. 100, 120 정도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합하면 200 정도 남고, 여기가 이제 제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50 정도 잡으면 한 250, 그리고 이제는 4, 5개 차리면 거기는 위치가 좋아서 순수익 20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동업으로 하는 거라 이제 거기서 절반 정도 가져간다 그러면은 한 350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되게 높지 않은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은 강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 자체가 제가 직접 해보고 괜찮은 사업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강의로. 그래서 사실 저는 사업을 하는 의미도 되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강생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드려야 돼서, 신림 같은 경우는 역에서 멀고요. 여기에서 걸어서 12분이 넘어요. 15분이 걸리고, 그리고 반지하예요. 그럼 이제 에어비앤비 할 때 숙소 나오면 반지하 해도 돼요. 여기서 멀어도 이게 운영이 되나요?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림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세팅을 해서 보니까 제가 100만 원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멀고 반지하라도 나온다,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했던 거고,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제는 특례 물건이에요. 특례 물건이 뭐냐면 1년에 180일밖에 손님을 못 받습니다. 그럼 이제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적으니까 180일 받을 수 있는 것도 수익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노량진 특례 물건인데 수익 나오는 거 보셨죠? 라고 이제 제가 체크해드리기 위해서 사실 노량진도 오픈을 한 거고요. 구로 같은 경우는 이제 3층, 엘리베이터 없는 3층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게, 엘리베이터 없는 고층인데, 높은 층인데 거기도 에어비앤비가 잘 돌아가나요? 사람들이 안 힘들어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잘 차요. 3층이어도. 물론 항상 후기에는 계단이 가파른 거 빼놓고 다 좋았어요 이렇게 달리긴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좋으니까 다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부분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3개를 세팅한 거다 보니까 3개에서는 조금 수익률이 아쉽게 나오는 거고, 근데 아쉽게 나와도 뭐 100만 원은 남죠, 올해.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4, 5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상관없이 사실 좋은 지역에, 그것도 1층에 오픈을 하는 거라, 거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200만 원 이상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한테 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한테 다 추천드리고 싶은데, 에어비앤비에서 가장 큰 허들은요, 물건을 구하는 거예요.
물건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좋은 점들만 엄청 많이 나열해드렸는데 오픈하고 나면 좋은 거 맞아요. 오픈하고 나면은 괜찮은 게 맞는데 오픈하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월세 너무 저는 좀 더 보수적이고 저희 강사님은 좀 더 공격적이신데 저희 공인숙박 강사님은 높은 월세로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월세가 높다 보니까 고정 비용이 높은데 조금만 예약 안 차도 이제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분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셔서 일단은 내가 월세를 높아도 무조건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좀 구하기 위해서 끊이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월세 높은 거 계약하신 분들도 사실 월세 높은 거 안 하고 싶겠죠. 안 하고 싶었을 텐데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건을 조금 찾다가 이제 지쳐서 이거라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계약을 하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오히려 오픈하고 나서부터 더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물건을 찾는 동안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픈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좋은 얘기만 듣고 완전 쉽고 완전 꽁이고 뭐 별로 힘도 안 들이고 월에 100만 원씩 찍힌데 이런 낙관적인 생각으로만 들어오시는 분들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들보다는 훨씬 쉽다. 그래도 들어갈 때는 진입장벽이 확실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구나. 나는 그럼 그 진입장벽을 넘는 걸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라는 그 정도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사실 뭐 부업으로 하시든 전업하시는 분들이 애들 보면서 하시든 그런 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업종이 이쪽이라고 봅니다. 스터디 카페랑 모텔이랑 에어비앤비 제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모텔도 이제 임차로 인수를 해서 그래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모텔과 공인숙박업은 같은 숙박업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모텔이 훨씬 어려워요. 모텔이 훨씬 어렵고 왜냐면 이게 인식도요. 모텔을 오면 말 그대로 상업시설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에어비앤비를 오면 에어비앤비는 남의 가정집을 간다 생각을 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갔을 때의 차이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모텔은 상업시설이니까 당연히 니네가 치워야지 라는 개념으로 완전 난장판을 해놓고 가고요. 안내를 드려도 근데 똑같은 안내를 드려도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주고 가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모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숙소가 여러 가지기도 하고, 항상 이제 대문이 열려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저랑 비슷한 시기에 저희 강사님도 모텔을 2개 정도 오픈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의 뭐 일주일에 2-3번은 경찰이 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이슈들로.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럼 결국 그걸 커버하려면 사람을 둬야 돼요. 사람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는 인건비로 빠지면 고정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하려고 약간 말은 모텔이지만 거의 이제 고시원처럼 달방만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달방만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는 그런 이슈들이 적은 편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방이 19개거든요. 근데 19개가 물론 다 차있지는 않지만 한 16명, 17명의 임차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보증금도 없는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세를 밀릴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얘네 안 내고서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언젠가 야밤 도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15개, 14개만 챙겨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챙겨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월세를 잘 내는지 안 내는지. 그런 달방을 주로 주는 모텔들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대실이나 이런 식으로 주려면 깔끔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줄 수 없으니까 달방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건물 자체적인 좀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도 거기서 모텔에서 제가 지금 다 안 찬 상태에서 이 정도에서 하면 알바비 떼고 나면 150에서 200 정도 남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 그냥 이 공숙박업 2개 운영하면서 200 버는 게 훨씬 쉬워요. 난이도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사실 모텔보다는 에어비앤비가 공인숙박업이 훨씬 쉬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터디 카페랑 비교를 하면 스터디 카페도 손이 많이 안 드는 건 사실입니다.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도 손이 별로 안 가는 건 맞고요. 알바생들만 잘 세팅해 놓으면 잘 굴러는 가는데 문제는 스터디 카페는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죠.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카페 정도 규모 차리려면 최소 3억은 들어요. 인테리어비로. 그러면 그 정도 돈을 들이고 와서 이걸 이제 손익분기점을 언제 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즘 스터디 카페 월에 1,000 남으면 정말 잘 남는 거고요. 대부분 한 400, 500 뭐 요 정도 요 정도도 사실
중간 이상 정도 되는 곳들 같아요. 그 정도 이제 4,500 정도 남기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억에서 보증금이 한 4, 5천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2억 5천을 월에 500씩 벌어서 뺀다고 하면 1년에 6천만 원씩 빼면 4, 5년을 해야지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거예요. 딱 봐도 이제 손익분기점이 너무 길죠. 그래서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에어비앤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되게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근데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들께 항상 얘기 드리는 건 모든 사업이 에어비앤비처럼 쉽지 않다. 항상 그게 걱정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 사업을 에어비앤비로 접하니까 모든 사업이 막 이렇게 돈이 돼. 아, 역시 사업이 돈이 많이 되는구나. 사업이 시스템화 시키면 손이 별로 안 가는구나. 라는 그 시중에 많이 나돌아다니는 그 말을 체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본 경험상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사업이 이렇게 사업 수익률이 좋게 나오지도 않고요. 모든 사업이 이렇게 시스템을 편하게 맞추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에어비앤비는 기본적으로 에어비앤비 플랫폼이 있죠. 거기서 예약이나 신분 검사나 이런 기본적인 걸 다 해주잖아요, 걔네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세팅해놓고 난 뒤에는 청소만 깔끔하게 해주고 걔네가 에어비앤비 메신저로 물어보는 것들 친절하게 답변만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엄청 심플해지는 거지. 대부분의 사업들은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무인 아이스크림을 운영하는데 플랫폼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다 응대하고 저희가 처음부터 다 세팅하고 이런 것도 해야지. 그러면 거기는 청소만 한다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이렇지는 않다는 거를 좀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리하게 막 이거에서 자신감이 붙어서 막 너무 어려운 것들로 넘어가는 건 비추천드리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지 에어비앤비는 현존을 하는 것 중에서는 일단 제일 괜찮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에어비앤비도 결국 사업이고 트렌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경쟁이 지금 늘어나기 힘든 구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 언젠가는 공급이 포화가 될 거고 언젠가는 예전 같지 않은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에어비앤비를 접어야 될 때거든요. 사실 그 전에 접으면 더 좋겠죠. 누군가한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고 넘길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는 투자금을 다 뽑았을 테니까 그 접었을 때 다른 사업으로 넘어갈 것도 분명히 고려를 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제가 이제 여러 사업이나 창업 부업 아이템들을 강의하다 보니까 하나 괜찮은 걸 찾으면 그걸 평생 하려고 마음먹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평생 가는 사업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트렌드가 항상 바뀌어요. 뭐 예를 들면 치킨 사업은 영원하지 않냐 이럴 수도 있는데 치킨도 치킨 내부에서 브랜드라는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그럼 내가 옛날에는 저희 뭐 페리카나 이런 데 엄청 유명했는데 요즘 페리카나 사실 별로 시켜먹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페리카나로 시작을 했어도 내가 치킨 업종에 계속 있어도 페리카나가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60개라든가 뭐 자담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처음에 페리카나가 잘 됐다고 해서 계속 페리카나만 하고 있다면 지금은 망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시는 분들이 에어비앤비 시장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아이템 자체는 되게 좋고 누구나 해도 다 괜찮지만 모든 사업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에어비앤비가만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걸 인지하고 들어오실 분들이 좀 오셔서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작년 한 중순쯤까지 에어비앤비 강의를 하다가 공유 숙박업 강의를 하다가 사실 멈췄었어요. 왜 멈췄었냐면 물건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는 이제 물건도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연결이 돼 있어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물건을 주면 그 물건을 수강생분들께 추천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물건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연식 제한이 있어서 20년만 넘어가도 막 외도민 승인이 안 나고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물건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사실 수강생분들은 돈을 내고 수강을 했는데 근데 물건이 안 나와서 물론 본인들도 열심히 돌아다니셔야 되지만 물건이 안 나와서 오픈을 많이 못 시켜드렸어. 그러면 저희만 돈 벌고 사실 수강생분들은 돈 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식은 남으셨겠지만 결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 중순까지만 하고 일단 멈췄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작년 10월에 연식 제한이 완화가 됐어요. 연식 제한이 완화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됐냐면 안전진단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30년, 40년 된 집이라도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을 허가를 내줄게 라고 이제는 완화가 됐거든요. 완화가 됐는데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대. 근데 안전진단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안전진단을 받으면 그럼 무조건 통과시켜주나?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화가 됐는데도 바로 오픈 안 하고 일단은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건축사부터 찾았습니다. 건축사님을 찾았고
건축사님한테 또 이제 저희 기수강생분들을 저희는 네트워킹방에서 계속 후속 관리를 어느 정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도 연식 때문에 180일밖에 운영 못하는 특례로 받으셨던 분들한테 안전진단 받으실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공구 형태로 되게 싸게 안전진단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 외국인 도시민박업 협회에서도 심지어 99만 원에 진행하는데 저희는 88만 원에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나왔고 그 보고서가 그걸로 지자체에 제출을 해서 지금 외국 특례에서 기존의 특례 물건에서 연식 제한을 풀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허가 받으신 분들의 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지금 4호기가 원래 특례하려고 잡은 거였는데 그 안전진단 받아서 지금 허가 다 받았습니다. 외도민으로 승인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검증도 다 됐다. 안전진단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다 섭외했고 안전진단 받아서 그 연식 제한 풀고 이제 승인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다 경험을 해봤으니 이제 물건 구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이 서서 그래서 이제 되게 한 6, 7개월 만에 여는 걸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이번에 다시 오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지금 에어비앤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또 이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호스텔 강의도 있고 모텔 강의도 있고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 에어비앤비 강의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호스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호스텔도요, 뭐 방 2개 하고 이러는데 자금이 1, 2억은 우습게 들어갑니다. 보증금이랑 인테리어비랑 이렇게 생각하면. 시중 광고에서는 뭐 5천만 원이면 돼요. 뭐 1천만 원, 2천만 원으로도 호스텔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에어비앤비는 500만 원으로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저는 보증금 포함해서 최소 2천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호스텔 같은 경우는 1억은 넘게 있어야 되고 모텔 같은 경우도 한 2억 정도는 있어야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자본으로 내가 요즘 가성비 좋다는 이런 숙박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공숙박업이 제일 나은 선택이라고 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뭐 저희가 바로 유료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무료 특강 진행하고 Q&A도 받거든요. 그래서 무료 강의 들어오셔서 한번 Q&A 뭐 궁금한 것도 물어도 보시고 강의도 들어보시고 들어봤더니 좀 더 확신이 선다. 그리고 이 강사님 좀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이제 수강하시면 되시니까 무료 특강 많이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는 안방이고요. 침대가 2개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인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수록 좋습니다. 인원이 많이 받을수록 수익률이 올라가요. 근데 사실 여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게 슈퍼 싱글이고 요게 이제는 퀸 사이즈인데 사이즈가 2개가 다르면요 관리하는데 좀 힘듭니다. 이불이 크기가 벗겨놓으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다 퀸이면 그냥 남는 거 다 꽂으면 되는데 이거는 구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이즈 다른 침대가 들어가는 거를 저희는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퀸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래도 뭔가 좀 장식을 놓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를 좀 이제 슈퍼 싱글로 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이동식 TV죠. 이동식 TV를 넣은 이유가 여기 방이 있고 저쪽 방에 이쪽 퀸 침대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손님이 2명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2명만 왔는데 저희가 침대 이렇게 2개 있는 방을 다 열어드리면 저희가 침구료 세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명만 오실 때는 옆에 작은 방을 열어드리고 있어요. 근데 TV는 여기 있어. TV를 못 보면 또 숙소로서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뒤에 뭐 셋톱박스나 이런 것도 TV 스탠드 뒤에 다 이렇게 정리해서 달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 코드만 빼서 옆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저 방 열어드릴 때 이제 저 방만 오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이동식으로 해놨고요. 저 조명들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이게 조명인데 보통 이제 이런 조명을 넣으려면 배선 작업을 해야 돼요. 천장에서 전기선을 따가지고 해야지 들어올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으로 하는 그 조명들이 있거든요.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배터리로 돌아가는 거. 그거를 이제 저기 중간에 넣고 그냥 위에서는 선으로 내린 거예요. 일반 실 같은 걸로. 그래서 배선 작업하지 않아도 약간 배선 작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게.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요 숙소가 블랙, 그레이, 화이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여기 바닥만 봐도 핑크가 갑자기 나오죠. 근데 이게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거 있다고 해서 바닥이 핑크라서 이 숙소 예약 안 할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블랙, 화이트로 맞췄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위에는 조금 통일을 해주되 밑에 바닥까지 막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만약에 벽이 색깔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벽 같은 경우는 욕실 페인트가 있어요. 욕실 페인트로 칠하면 바닥은 금방 까져요. 자주 이제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벽은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샴푸랑 린스랑 바디 당연히 다 들어가고 폼클렌저랑 핸드워시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로션이라든가 바디 로션이라든가 뭐 고데기, 드라이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그리고 원래 미스트도 드리는데 그 몸에 뿌리는 거 그거는 지금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식탁을 사실 5인이 앉기에는 조금 작기는 해요. 근데 여기 거실 자체가 작아서 너무 큰 식탁을 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탁으로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사실 숙소를 구하는 이유 자체가 여기서 밥을 엄청 먹으려고 구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세팅해놔도 사실 크게 컴플레인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실이 내가 넓다. 그래서 큰 식탁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큰 식탁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녁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 먹으면서 그 대화하고 이러면서 하룻밤 보내려고 하는 수요들도 꽤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큰 식탁이 필요하겠죠. 여러 명이서 막 음식 차려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수요를 잡으시려면 크게 넣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만든 건 아니라서 좀 식탁이 적게 들어갔다. 그래서 그 식탁을 꼭 그 인수만큼 넣으려고 강박관념을 가지진 않으셔도 된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방입니다. 여기가 작은 방이고 보통 이제 2명 오신다고 하면 요 방만 오픈을 해드려요. 그리고 TV를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서 이제 TV를 볼 수 있게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인테리어가 심플하죠. 심플하고 가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게 없어요. 이것만 들어가도 충분히 만족하시고 다들 이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팅비가 크게 넘지 않는 수준에서 충분히 세팅이 가능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쓰던 침대 프레임이거든요. 이 침대 프레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용달로 옮겼죠. 용달로 옮겼는데 이게 저희 집에서 쓰던 게 아니더라도 당근으로 폐기물 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져만 가면 그냥 드릴게요 이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 1호점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프레임이었는데 공짜로 썼고 실림 같은 경우도 매트리스랑 프레임이랑 하면은 거의 700~800만 원 주고 사신 거래요 처음에. 근데 당근으로 무료로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오면 프레임 같은 경우에서 이제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터넷에서 하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매트리스 3개 사도 40만 원 정도? 3개에 40~50만 원 사이에서 매트리스는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매트리스 끝났죠? 나머지 4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뭐 커튼 사는데 뭐 많이 잡아야 2개 커튼이랑 저거 해봤자 60?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날 거고. 그럼 110으로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에어컨 2개 다는데 또 100 얼마 들면 그러면 220 정도 나오고. 싱크대는 원래 있었고 저 전자레인지도 원래 있었으니까. 220에 나머지 것들은 사실 이런 거 사봤자 뭐 10몇만 원이면 사고. 딱 봐도 나머지 것들 하는데 200 얼마 들어가지 않잖아요. 냉장고도 뭐 한 30~40이면 사고 저 세탁기는 아까 지원받았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러니까 다 해도 대략 계산해봐도 큼지막 거 다 한 거 다 사고 났는데 300만 원이면 끝났네 나머지 200만 원 갖다 샀다고 한다면 그러면 500만 원 갖다 되겠구나가 나오죠. 그래서 그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다른 데 강의 많이 듣고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단언컨대 저희 강의가 제일 합리적인 가격에 가격도 제일 싸다 거의 제일 쌀 거예요. 이 정도 인지도 있는 강사님들 중에서는 제일 싸고 그리고 성과도 가장 많이 나고요. 성과도 가장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가장 혜자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언코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심지어 다른 데 저희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희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계약날 이제 회사까지 연차 내고 오셨는데 근데 그 당일날 집주인이 파토냈어요, 계약을. 왜 파토냈냐면 그분은 이미 거기를 외도민 승인까지 다 받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운영을 못하겠다고 내놓은 거였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계약하러 갔는데 당일날 돼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다시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계약을 파토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힘들게 구하셨는데 파토나가지고 되게 우울해하시면서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른 거 구해서 이제 운영하고 계시다가 한 4~5개월 지났나 그분한테 다시 연락이 왔대요, 그 집주인한테. 계약할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4~5개월 뒤에 그걸 2호기로 계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계약하면서 물어봤대요. 아니, 외도민 승인도 다 받으셨고, 그때 다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운영을 못 하셨냐? 강의라도 다른 데라도 들어보시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장 유명한 에어비앤비 강사님이 있습니다. 누군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에어비앤비 강사님이 있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 200에서 30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의비를. 그분 강의를 들으셨대요. 강의를 들었는데 듣고 나서도 운영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운영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그래서 제 수강생분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배우셨더래. 배운 게 없더래. 수업을 다 들었는데도. 그래서 이 정도면 진짜 운영을 못 하시는 게 맞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걸
계약해서 가져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픈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물건 구해서 외도매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운영을 할 정도도 200만 원짜리 강의에서 배우지를 못했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강의들이 너무 많아요. 에어비앤비 잘 된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막 잘 된다고만 꼬드겨가지고 제대로 내공도 없고 가르쳐주지도 못하면서 뭐 AI를 통해서 뭐 매물을 구한다 이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홍보하는 것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치면 부동산 투자도 왜 AI 투자해서 하면 다 되죠. 부동산 투자도. 주식 투자도 왜 AI 통해서만 하죠. 그리고 그렇게 돈 잘 벌면 AI만 돌리지 왜 강의를 해요, 솔직히. 그런 것들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어떻게 강의하는지 알고 있고 제 수강생분들이 그런 강의들 듣고 저희 쪽에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그 강의들 어땠는지 다 평도 피드백도 받거든요. 근데 그런 거 받았을 때 저희만한 강의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뭐 돈 내실 필요도 없고 무료 강의 들어와서 들으시면 무료 강의만 들으셔도요. 야, 무료 강의에서 이만큼 풀어주는 거 보면 다른 데랑 확실히 다르네 라는 생각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유료 강의 수강 안 하셔도 돼요. 유료 강의 수강 안 하셔도 되시고 무료 강의만 들어보셔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무료 강의만 들어보셔도 이미 다른 데와는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를 느끼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 12월에 에어비앤비 코리아가 그동안은 이제 불법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공식 행사를 못 열었었는데 근데 불법 이슈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첫 행사를 열었어요. 단체적인 행사를. 근데 거기에 제가 공식 연사로 초청돼서 제가 거기서 강의하고 왔거든요. 그만큼 그때 이제는 그 에어비앤비 코리아 담당자분이 얘기하셨던 부분도 너무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게스트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 숙박시장의 그런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것 같아서 좀 괜찮은 분 같아서 저를 모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인정받고 있는 저희 프로그램이니까 많이들 오셔서 좀 무료 강의라도 듣고 배워가시고 마음에 드시면 또 실제로 유료 강의 들으셔서 오픈도 해보시고 이러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